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내용이 상당히 내용도 많고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창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무창층.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상층 중에서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창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이 없는 층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그 층을 이제 무창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구부의 기준을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구부의 기준인데, 자, 여기에서는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이 있죠. 이런 수치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구부는 크기가 일단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50cm.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1.2m 이내. 그리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쉽게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이렇게 해서 계구부의 기준 5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피난층의 정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피난층의 정의. 자,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층의 정의까지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도 암기할 내용 상당히 많아요.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 자, 이것을 바로 건축 허가 등이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 등. 자, 이거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어떤 건물들이냐? 일단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해당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자,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 자,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학교 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라고 했어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층,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이거 기억하세요.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20대 이상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자, 그 다음에 뭐 항공기 경납고, 그 다음에 방송용 송수신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여기도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고 참고 삼아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윗부분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그러니까 증축된다는 거는 뭐예요? 건물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그래서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부분을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에 이제 어떤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증축하지 않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갑종 방화문이었죠.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그렇죠?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한 가지. 자, 일단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분말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분말 소화기. 그래서 이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한다? 네, 10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용 소화기 있죠. 이것도 이제 내용 연수가,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10년,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10년이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자, 위에 부분 다 보시면 돼요. 이제 종교 시설, 대표적인, 자, 운동 시설. 자,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운동 시설은 돼요. 해당이 되는데, 이제 수영장은 제외라는 거. 이거 잘 체크해 주세요, 이거. 수영장은 제외예요. 수영장. 운동 시설은 되는데, 수영장은 제외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이 있어요. 의료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도 있고요. 다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그리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영업소 중에서도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은 이게 나왔었어요. 안마시술소, 대표적으로 안마시술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외라는 거. 이것도 이제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염 대상 물품 및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방염 대상 물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방염 처리를 한 물품. 그래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이제 블라인드 포함되는 거예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그러니까 다 방염 처리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카펫, 그리고 벽지류.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입니다. 이거 오답으로 나와요, 오답. 자, 벽지류는 되는데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라는 거.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막, 무대막, 이제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 암막과 무대막도 다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방염 성능 기준입니다. 방염 성능 기준.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잔염 시간이 나와요. 잔염 시간. 자, 보세요. 잔염 시간이라는 게 뭐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자, 버너에서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이거를 잔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잔염 시간이 몇 초 이내다? 20초 이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잔염 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그 잔염 시간이 20초 이내가 돼야 만족한다는 거죠. 성능 기준이. 자, 그 다음에 잔진 시간입니다. 또는 잔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잔진 시간은 잔염 시간과 다른 게 뭐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불꽃을 올린 상태예요. 근데 잔진 시간은 불꽃을 올리지 않은 상태.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이것을 잔진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잔진 시간은 30초 이내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잔염 시간은 20초 이내, 잔진 시간이 30초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 탄화 면적. 탄화 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탄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탄화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탄화 길이, 탄 부분의 길이는 20cm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몇 회 이상이다? 3회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있죠. 이 수치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헷갈리지 말고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자, 여기는 뭐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시용 합판, 목재, 무대용 합판, 목재 중에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염 대상 물품 중에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이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나와 있죠. 이것도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이런 거죠. 이거. 만약에 소방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자, 몇 년 이런 거죠.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3년 이상의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 그리고 소방 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높지 않으니까 출제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시험 과목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교재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위원회 임명과 위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는 그런 위원들을 말하는 건데 그때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소방 관련 분야에 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거 보세요.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 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을 했던 사람,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자, 이러한 분들이 이제 시험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시행과 공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매년 1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 1년에 매년
한 번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그리고 응시 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게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무입니다. 90일 전까지.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소방 시설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부터는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기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위주로 그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자, 이제 소방 시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소방 시설에는 첫 번째 이제 소화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 설비. 자, 소화 설비는 자 보세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이제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그 소화 설비에는 대표적으로 소화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화 기구. 이 소화 기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 있죠. 소화기 그리고 뭐 간이 소화 용구. 요 간이 소화 용구에는 뭐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있고요. 투척용 소화 용구, 소공간용 소화 용구, 그리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간이 소화 용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있고요.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 그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 이거 자주 나오죠. 옥내 소화전 설비, 그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등.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이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나오죠. 물 분무 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 뭐 미분무 소화 설비 이런 것들, 포 소화 설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궤 소화전 설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궤 소화전 설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는 뭐냐?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다. 이건 뭐예요? 화재 발생 사실을 경보,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뭐 시각 경보기,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자, 이런 것들은 이 용어만 딱 봐도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딱 보면 이거는 경보 설비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 안다고요. 감으로. 그러니까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이제 직감적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이제 크게 피난 기구와 그 다음 인명 구조 기구, 유도 등 그리고 비상 조명 등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서 이제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기구에는 뭐 대표적으로 피난 사다리, 그리고 구조대, 완강기, 그리고 간이 완강기, 이제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뭐 공기 안전 매트 같은 경우, 그죠? 공기 안전 매트, 그리고 피난용 트랩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인명 구조 기구에는 이제 방열복과 방화복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 호흡기, 인공 소생기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가지. 그리고 유도 등에는 이제 피난 유도선, 그리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그리고 객석 유도 등, 유도 표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 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제 4번째 과목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다 다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 과목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째 소화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 이제 이거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것은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 소화 수조, 저수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 이거는 소화 용수 설비다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직감적으로. 어렵진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활동 설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 소화 활동 설비가.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라고 해서 이 소화 활동 설비 지금 보시면 6가지 나와 있죠? 이 6가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그다음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마지막으로 연소 방지 설비.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설비 중에서. 이거 6가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6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종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분류하면 총 이게 한 30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30가지 중에도 또 안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주택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아파트 등과 그 다음 기숙사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우리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 5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아파트 등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뭐 학교나 뭐 회사, 막 기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기숙사도 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있죠, 그죠? 근린생활시설이 여기 2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도 자, 출제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슈퍼마켓. 슈퍼마켓인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마켓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런 거 이거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뭐 의원, 그 다음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안마시술소도 포함이 됩니다. 안마시술소도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장인데 이것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이 면적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또 많죠. 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나 뭐 종교 집회장 이런 곳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자, 보시게 되면 학원인데 이제 무도학원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거 아니에요. 무도학원은 제외입니다. 무도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안 들어가요. 제외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들어갑니다. 독서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영업소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것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문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연장. 자, 공연장인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되는 거예요. 공연장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관람장. 자, 그 다음에 전시장. 자, 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전시장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원과 식물원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시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넘어가시면 돼요. 뭐 도매시장이나 뭐 소매시장, 전통시장, 이런 상점 통틀어서 이걸 이제 판매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이제 뭐예요? 운반해주는 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이건 사람을 이제 운반하거나 물건 운반하는 거니까. 그 다음 종합 여객 시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의료시설입니다. 자, 의료시설도 자주 나와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의료시설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원에는 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병원, 치과병원, 뭐 한방병원, 요양병원 통틀어서 이제 병원 다 의료시설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 보이잖아요. 병원이니까 당연히 의료시설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격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염병원이나 마약 진료소 이런 것도 다 의료 시설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연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연구시설이니까 이제 학교나 뭐 연구소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연구시설이 딱 보여요, 직감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노유자 시설입니다. 자,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과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이나 아동 아니면 장애인.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그다음에 뭐 장애인 관련 시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노유자 시설에는. 그리고 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그리고 노숙인 관련 시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중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노인 관련 시설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예, 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 그다음 유치원, 뭐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노유자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이런 것들 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수련 시설도 그렇고요. 뭐 운동 시설. 그러니까 딱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뭐 탁구장, 뭐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다 운동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딱 보도 알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 자, 업무 시설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업무 시설은 대표적으로 자, 공공 업무 시설이 있고요. 일반 업무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 업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간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업무시설에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업무시설에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오피스텔. 자, 이 오피스텔이 이게 두 가지의 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숙박도 할 수 있고, 숙박, 그리고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텔은 이제 숙박보다는 업무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숙박 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이제 이것도 오답으로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숙박 시설이 아니고 업무 시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리고 경찰서, 뭐 소방서,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뭐 마을회관이나 뭐 변전소 이런 것도 다 업무 시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숙박 시설에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반형 숙박 시설과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 그 다음에 고시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취사 시설이 제외된 거예요. 취사가 불가능한 그런 숙박시설을 일반형 숙박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사시설이 포함된 거. 그러니까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 다 숙박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이제 바로, 즐기는. 자, 사람들이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건데, 이제 뭐가 있어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도 있죠.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락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근린생활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도학원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있고요. 창고시설, 뭐 창고시설이니까 뭐 창고, 대표적으로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집 배송시설 이런 것들이 창고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도 한번 보세요. 뭐 시험에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공기와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그래서 항공기 경납고 있죠. 항공기 이런 것들. 그다음 주차용 건축물,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장. 그다음에 뭐 정비학원.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뭐 또 언제쯤 출제는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정 및 군사 시설 있고요. 그다음 방송 통신 시설 여기도 이제 방송국이나 전신 전화국, 뭐 촬영소, 통신용 시설 통틀어서 방송 통신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발전 시설 있고요. 그다음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그리고 장례 시설 이런 것들 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가입니다. 지하가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 상가나 뭐 터널 이제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터널 같은 경우 다 지하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하구가 나왔는데 이 지하구는 여기 보세요. 규격. 자, 규격을 보시면 돼요. 지하구는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에요.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이라는 거죠. 지하구의 규격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하구의 규격이에요.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그리고 길이가 50m 이상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는 뭐야? 지정문화재 중에서 건축물을 이제 문화재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 상당히 많이 나왔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제 그 다음에 소방용품입니다. 소방용품. 자, 소방용품은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건 뭐가 있냐? 소화 기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화 기구. 그다음에 뭐 소화전이나 관창, 뭐 노즐이죠, 노즐. 관창, 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유수 제어 밸브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소화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소방용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용품이에요. 소방용품. 그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 누전 경보기.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있죠. 그리고 이제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그다음 뭐 감지기 같은 것들 다 전부 다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에는 이제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제 대표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공기 호흡기도 있고요. 피난구 유도 등, 그리고 뭐 객석 유도 등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방용품이 되는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소화용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화약제. 소화약제가 있고요. 그다음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 방염제. 방염제에는 방염액, 방염도료, 그리고 방염성 물질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에 그래서 소방용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품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암기할 내용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소화기구를 설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여기 있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그리고 발전시설 중에서 전기 저장시설, 그리고 문화재 이러한 곳에서 전부 다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이나 지하구 마찬가지 소화기구 설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 이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등과 그리고 오피스텔의 모든 층. 오피스텔 모든 층, 아파트 등. 그러니까 아파트 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을 전부 다 아파트 등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피스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뭐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이거는 이제 기계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계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도 쭉 내용부터 보시면 돼요. 쭉 보시고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거예요. 이거. 그 지하가 중에서 터널로서 그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예, 여기에는 바로 옥내 수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래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층수가 몇 층 이상? 6층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해주고요.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일 것? 100명 이상일 것.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인 것. 자, 그 다음에 자,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판매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를 합니다. 모든 층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냐면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죠? 자,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 읽어보시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얼마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실까요? 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암기를 해주세요. 두 가지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항공기 경납고 있죠? 항공기 경납고, 그리고 자, 주차용 건축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몇 대 이상?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자, 그 다음에 전산실인데 이것도 이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러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소화전 설비는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5개 소화전 설비도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 면적 똑같죠. 연면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이러한 곳에 전부 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 이건 이제 경보 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공연장.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자, 공연장의 경우는 얼마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것도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이거 50명입니다. 50명 이상. 이런 경우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이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제외예요. 예,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의료기관과 그리고 요양병원은 제외라는 거죠. 그리고 장례시설, 그 다음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바로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 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 그때는 이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 및 군사시설 나오죠. 국방 군사시설을 제외한 교정 및 군사시설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자,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이것도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마찬가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가 중에서 터널의 길이는 몇 미터 이상일 때? 터널의 길이는 1000m 이상일 때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하구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지정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에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건 이제 필기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기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자, 일단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모든 층수 11층 이상. 그 다음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들, 전부 다 모든 층에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자, 노유자 생활시설 있죠. 노유자 생활시설. 그 다음에, 자, 수련시설. 자,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건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바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층 있는 거. 그리고,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통합 감시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다? 지하구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입니다. 자, 누전 경보기는 자, 계약 전류 용량이 얼마를 초과할 때? 이것도 기억하세요.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100A를 초과, 이 100A를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도 보시면 되고요. 피난 기구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왔죠. 인명구조기구인데 여기에서는 이걸 보세요. 자, 방열복, 방화복, 그리고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이거는 이제 인명구조기구 전부를 설치하는 거죠. 4가지 다. 자, 어디에 설치하냐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에서 관광호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에서 관광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이런 경우는 인명구조기구 4가지. 요 4가지를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4가지. 자, 그런데 요 아래 보시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에서 병원. 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뭐가 빠져요? 뭐가 빠져요? 인공소생기가 빠지죠. 인공소생기. 맞나요? 예, 인공소생기만 빠지면 돼요. 그래서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요 세 가지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병원. 관광호텔은 다 설치해야 되고요. 병원은 인공수증기만 빠집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비상조명등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휴대용. 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 곳. 자, 어디가 있냐?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 있죠. 호텔이나 뭐 이제 모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숙박시설에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 인원 100명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100명 이상.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그 다음 판매 시설 중에서 대규모 점포 이런 곳에도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재현 설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딱 보셔도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재현 설비. 자, 어디냐? 자, 문화 및 집회 시설. 그 다음 운동 시설 중에서 자,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에 재현 설비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하층. 자, 지하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죠. 휴게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러한 곳에는 재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여기 나와 있죠? 학교의 지하층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학교 지하층. 그 다음에 뭐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이거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에 안 나와요. 필기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실기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실기시험에서 이게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 공부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필기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세 개, 그죠? 이걸 만족하는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일 때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설치 면제 기준. 그러니까 이 소화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 대표적인 여기 보시면, 자,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면제가 되냐? 이런 거예요. 기준, 면제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언제 면제가 되냐?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 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미분무 등, 그러니까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나 5개 소화전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쪽 한번 다 보시면 돼요. 보시고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나왔죠.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나왔었어요. 자, 물, 분무등, 소화 설비는 어떨 때 면제되냐? 자,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물, 분무등, 소화 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었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면제 기준.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화재 알림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런 거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나와있죠? 비상 방송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차피 다 필기 시험은 다 어때요? 뭐 빈칸 안에 채우는 문제나 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이제 실기로 넘어갔을 때 그때 서술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필기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암기하시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도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이런 것도 다 있죠.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 송수건 설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그래서 여기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 있어요.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범위입니다. 자, 일단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4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의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 4번째로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이 4가지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자,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재, 불연성 건축 재료 등의 가공 공장, 그리고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소방 시설이 있죠. 어떤 시설이 있어요? 5개 소화전 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뭐 이런 것들,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공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이런 거 잘 매치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매치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원자력 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시설 이런 곳에는 연결 송수건 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과 소방 시설의 범위를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게 그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이걸 이론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숙박 시설인데 뭐 침대가 있는 경우, 뭐 종사원이 몇 명이고 뭐 침대가 몇 개일 때 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뭐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 몇 제곱미터로 나눈다라는 것처럼 이론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겁니다.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숙박시설로서 침대가 있는 경우요. 침대가 있는 경우 그때 자, 산정 방법은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 수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2인용 침대인 경우에는 몇 개로 산정한다? 2개로 산정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이 어떤 숙박시설의 종사자 수가 5명이고요. 5명이고요. 자, 침대가 20개가 있다고 할게요. 20개. 그런데 그 20개 중에서 한 10개는 2인용이에요. 2인용 침대. 그럼 이런 경우에 그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을 구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종사자 수가 5명이니까 5명 플러스 거기다 침대 수를 더해주면 되는데 2인용 침대는 2개로 선정을 한대요. 근데 자, 침대 20개 중에서 10개가 2인용이에요. 그러면 10대는 1인용이죠. 그럼 10 더하기 10개가 22인용이니까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용 가능한 인원은 35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다고요. 계산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침대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침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침대가 없는 경우는 종사자 수에다가 자,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강의실이나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인원 나와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수용 인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뭐 한다? 반올림 한다는 거예요. 반올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65.7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66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반올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1.9, 4.6, 그리고 3 이 값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값이. 아시겠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자, 여기서 일단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를 좀 기억할까요? 지금 4가지 나와 있죠? 임시 소방시설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화기 있고요. 그 다음 간이 소화장치,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자, 이 4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임시 소방시설 종류 4가지 있어요.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그리고 간이 피난 유도선. 이렇게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뭐 정의예요, 정의. 정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자, 규모 나왔습니다.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시 소방시설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4가지가 있는데 그 임시 소방시설마다 설치해야 되는 공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일단 간이 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자, 어떤 현장이냐?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 피난 유도선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거 각각의 임시 소방 시설에 따른 그 공사의 종류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시 소방 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 시설로서 자,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 시설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 시설. 자, 어떤 것들이냐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방송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대체를 한 거예요, 대체.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하면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거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기술 인력과 이제 영업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을 보면 이제 주된 기술 인력이 있고 그다음 보조 기술 인력이 있죠. 그때 이제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이죠. 보조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고급 점검자 이상 인력 2명 이상, 중급 점검자 이상 인력 2명 이상, 그리고 초급 점검자 이상 기술 인력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 인력 몇 명인지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없겠죠. 왜냐면 내용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과태료의 그 부과 내용과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과태료가 경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여기서 나오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나오죠. 첫 번째 위반했을 때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런 게 출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 등 자체 점검 시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이냐면 여기 있네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속 기술 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 점검을 실시했을 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 내용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암기할 내용이 여기가 가장 많은 파트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중점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소방관계법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번 강의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